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광풍이 불 거라는 예언의 허와실. 오늘 유튜브 영상을 검색하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에 엄청난 광풍이 분다라는 쇼츠를 접했습니다. 물론 저와 같은 영상을 이미 시청하신 분도 계실 터이고 뭐지? 싶어 궁금하신 분도 계실 테지만 제 영상에서 그런 예언을 했다는 예언가에 대하여는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그분이 했던 예언 내용을 대충 저만의 색깔을 덧입혀 각색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니 재미있게 시청 바라며 어디까지나 믿거나 말거나는 늘 각자의 몫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예언은 공식적으로 검증되거나 학술적으로 인정된 출처가 있는 것이 아니며 현재 사회의 흐름과 대중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 시대의 반영물이자 도시, 전설의 한 형태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단적인 불안과 희망이 투영된 현상임을 명확히 밝히면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일부 비공식 채널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며 수많은 이들의 호기심과 불안감을 동시에 자극하고 있는 대한민국 차기 지도자와 관련한 한 기묘한 예언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아직 공식적으로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가설이자 소문에 기반한 이야기임을 먼저 명확히 밝힙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예언의 내용들이 현실 세계의 미묘한 흐름과 섬뜩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억측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어딘가 모골이 송연해지는 의문을 남깁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미래의 거대한 흐름을 미리 엿본 것일까요? 지금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광풍이 불어닥칠 것이라는 세간의 예언 속에 담긴 허와실,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인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 가장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선 이 예언은 특정 인물이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면 전례 없는 광풍, 거대한 사회적 혼란과 변화가 불어닥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광풍이 단순히 정권 교체의 후폭풍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근본적인 격변을 의미한다는 섬뜩한 해석까지 더해지면서 많은 이들이 불안감에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예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익숙했던 모든 질서가 뒤바뀌고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파도가 대한민국을 덮칠 것이라는 묘사가 주를 이룹니다. 한 정치 분석가는 그의 등장이 기존 정치 문법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며 예측 불가능한 경랑의 시대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한 시민은 지금처럼 답답한 상황에선 차라리 모든 게 뒤엎어져야 속이 시원할 것 같다는 솔직하면서도 도발적인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맹목적인 공포만을 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이 광풍이 단순히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 낡고 부패한 시스템을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필수적인 개혁의 태풍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 새벽이 온다는 격언처럼 고통스러운 변화를 통해 비로소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해석도 존재합니다. 한 경제 전문가는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시점에 대한민국 또한 기존의 틀을 깨는 과감한 정책 변화 없이는 생존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이러한 광풍이 새로운 경제 질서를 선도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예언의 허실을 따져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특정 인물의 등장만으로 국가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며 예언은 그저 불안한 시대의 대중심리가 반영된 허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사회학자들은 현대 사회에서 대중은 복잡한 문제의 원인을 단순한 개인에게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예언은 그러한 심리를 반영한 결과물일 뿐이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또한 정치적 반대 세력이나 특정 목적을 가진 집단이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유포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수많은 정치적 예언들이 난무했지만 대부분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결과를 보여왔습니다. 한 네티즌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대중의 심리를 이용한 전형적인 어그로성 콘텐츠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예언이 단순한 미신을 넘어설 수 있는 질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지도자의 등장은 언제나 거대한 사회적 변동과 맞물려 있었으며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혼돈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광풍이라는 단어가 내포하는 양면성, 즉 파괴와 동시에 새로운 창조의 가능성을 동시에 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떤 자영업자는 그의 공약대로 급진적인 정책이 추진되면 우리 같은 서민들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또 다른 이는 오랫동안 침체되었던 경제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며 그가 바로 그 역할을 해낼 유일한 인물이라고 강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상반된 체험과 간증은 대중의 깊은 고뇌와 간절한 바람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이재명 대통령 광풍 예언과 같은 이야기가 대중의 이목을 사로잡고 폭넓게 회자되는 현상은 단순히 미신을 넘어선 현재 사회의 복합적인 상황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이러한 예언이 던지는 광풍이라는 메시지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와 미래 전망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과 섬뜩할 정도로 겹쳐지는 지점을 보여줍니다. 정치적 측면에서 정치학자들은 현대 사회에서 대중은 기존 정치권과 제도에 대한 깊은 불신과 염증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한국 사회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난다고 분석합니다. 극심한 진영 논리와 첨예한 갈등 속에서 유권자들은 기존의 틀을 깨고 과감한 변화를 이끌어낼 강력한 리더십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중 심리는 특정 정치인에게 극단적인 기대나 혹은 우려를 동시에 투영하게 만들며 그의 등장이 사회 전반에 광풍과 같은 전례 없는 격변을 가져올 것이라는 막연한 예상을 낳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인물의 운명이라기보다 현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적 전환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경제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제가 인플레이션, 공급망 불안정, 기술 패권 경쟁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각국의 정책 결정이 자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국 경제 역시 고물가, 고금리,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내부적 난제를 안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은 국민 개개인의 삶에 광풍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 추진, 기본소득 도입과 같은 과감한 정책들은 일부 계층에 큰 기대를 주지만 동시에 재정, 건전성 악화나 시장 왜곡과 같은 우려를 낳으며 사회적 논쟁에 광풍을 일으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사회학자들은 한국 사회가 극심한 양극화와 세대 젠더 지역 갈등으로 인해 내재된 불안정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심각한 균열 속에서 특정 리더의 등장과 그의 정책 방향은 기존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거나 혹은 역설적으로 갈등을 봉합하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광풍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사회적 긴장과 변화의 잠재력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중의 불안감은 때로 비합리적인 공포나 맹목적인 기대로 이어지기 쉬우며 이는 광풍 예언과 같은 이야기들이 빠르게 퍼져나가는 심리적 기반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광풍 예언은 그 자체의 진위 여부를 떠나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안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불안정성과 변화에 대한 대중의 깊은 열망이 투영된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예언적 담론이 시대의 불안한 징후를 반영하며 미래에 대한 집단적 심리를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본질적인 문제들과 다가올 변화의 가능성을 성찰하게 하는 하나의 사회적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현명할 것입니다. 예언이 던지는 메시지의 핵심은 단순히 미래를 점치는 것을 넘어 우리가 현재 어떤 사회적 변화의 흐름 속에 놓여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극심한 양극화, 청년 실업, 저출산 고령화 등 대한민국이 당면한 수많은 난제들은 이미 광풍에 가까운 사회적 격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안정한 시대 상황 속에서 대중은 강력하고 때로는 파격적인 리더십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마련이며 이러한 심리가 광풍 예언과 같은 이야기에 힘을 싣는 것입니다. 즉, 예언의 실은 특정 인물의 운명이라기보다
대한민국 사회가 이미 근본적인 변화의 문턱에 서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반영하는 거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 속 작은 균열들이 모여 어느 순간 거대한 파열음을 내며 광풍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인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과거 운세 관련 기록들을 살펴보며 특정 리더의 등장이 국가의 중대한 변곡점과 일치했던 사례들을 언급하며 이번 예언에도 단순한 미신 이상의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소문일지라도 이 예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광풍을 단지 두려워만 할 것인가요? 아니면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고 대한민국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지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모든 미스터리의 해답은 결국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재앙, 예언, 일본 작가 7월 5일 아니야. 뒤늦게 해명 해프닝. 지금 2025년 하반기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한 가지는 대재앙을 예언했던 일본 작가의 7월 5일 아니야 라는 늦게 해명하다라는 뉴스가 아닐까 합니다. 각종 유튜브는 기본이고 심지어는 매스컴을 통하여 최근에 자주 언론에 노출되기도 했던 주제이기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듯합니다. 저 역시 오래전, 아니 미스테리함을 시작하는 초창기부터 2025년 7월 5일에 일본에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온다라는 주제로 영상을 제작했기 때문에 눈여겨 지켜보는 예언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2025년 7월에 일본은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와 그 여파로 우리나라까지 피해를 끼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걱정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쓰나미가 일본을 강타한다면 일본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될 것이 자명하기에 일본이 망하는 것도 시간 문제겠구나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최근 갑작스레 타츠키로 자신의 예언인 7월 5일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온다라는 예언에 언급했던 7월 5일을 두고 그날은 아니라며 강력한 해명을 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영상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타츠키료는 7월 5일이라고 명확하게 날짜를 발표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출판사에서 높은 판매를 노리고 상술로 그 날짜를 언급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언론이 부채질함으로 7월의 공포가 무섭게 확산되었던 것이 전체적인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히 그 내막을 들여다보기 위하여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재미있게 시청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 바라면서 바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충격적인 예언 2025년 7월 5일 대재앙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이 섬뜩한 이야기는 일본의 한 만화가가 자신의 작품을 통해 예견했다고 알려지며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가설이자 수많은 소문과 추측이 뒤섞인 이야기임을 먼저 밝혀두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 예언이 단순한 허구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불안과 호기심을 자극하며 현실에 미묘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연 2025년 7월 5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부터 이 미스터리한 예언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벌써 2025년 이 예언을 확인할 날이 왔다는 게 너무 소름이다라는 반응과 함께 특정 날짜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 만화가 타츠키료의 작품에서 언급되었다고 알려진 이 예언은 특정 지역의 대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많은 이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작가 본인은 7월 5일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대중의 반응은 오히려 설사 7월 5일이 아닐지라도 만화가가 예언한 지역에서 이미 300회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기에 조만간 올 거라 예상된다라며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7월의 어느 날이 더 무섭다는 댓글처럼 특정 날짜가 아니더라도 7월 중 언젠가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막연한 공포가 더 큰 두려움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이 대중에게 이토록 큰 파급력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언론 조작에 대한 불신과 음모론적 시각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해명에 대해 언론이 또 조작하네. 서면 의견서의 7월 대재난에 대해서는 확고하다거나 얼마나 협박당했겠노와 같이 언론이나 배우 세력이 작가에게 압력을 가해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출판사, 언론사, 유튜버들이 신나서 이를 키운 것이라며 작가는 오히려 피해자이고 주변에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 예언을 부풀렸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이처럼 대중은 공식적인 해명조차도 특정 의도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불신을 가지고 예언의 진위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언의 적중률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과 불안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저 작가가 예언한 건 다 발생하긴 했는데라며 과거의 맞춤 사례들을 언급하며 이번 예언 역시 현실이 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노스트라다무스나 다른 예언가들의 사례처럼 몇몇 우연한 일치들이 겹치면서 대중에게는 소름 돋는 적중률로 인식되는 현상입니다. 특히 맞춘 게 너무 많아서 무섭긴 함이라는 댓글처럼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심리적인 공포가 앞서며 예언을 맹신하게 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불안 심리는 너무 무섭다, 겁주지 마라 와 같은 직접적인 감정 표현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경제적 지표와 다른 예언들과의 연결 시도입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확실한 건 엔화를 보면 된다. 7월 4일날 엔화가 저 세상 가 있다면 다음 날은 지옥의 날인 것.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며 재앙의 징조를 경제적 지표에서 찾으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는 미스터리 예언이 단순한 상상을 넘어 현실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반영합니다. 또한 7월 한반도 남쪽도 뭐가 온다네요. 인도 예언가가 예언했던 달도 7월인데 달이 같은 게 이상해요. 아무래도 진짜 7월 맞는 듯처럼 다른 예언가들의 주장이나 미스터리한 현상들을 끌어와 2025년 7월의 대재앙설을 더욱 그럴듯하게 포장하려는 시도도 나타납니다. 이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감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언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만화는 만화일 뿐이라고 말했다던데 확실한 건지, 만화인데 해명할 필요성이 있나요? 와 같이 예언의 근본적인 출처가 만화라는 점을 지적하며 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다 알려지면 오히려 안 일어나던데, 이런저런 예언들이 다 맞으면 지구는 벌써 망했다처럼 과거의 수많은 종말론적 예언들이 현실이 되지 않았음을 상기시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7월 5일인지 아닌지 작가가 어떻게 아나? 신도 아닌데 라며 예언의 본질적인 한계를 꼬집기도 합니다. 이 2025년 대재앙 예언 스크립트에 대한 반응은 한국 사회의 불안과 미스터리, 취향이 극명하게 교차하는 양상을 보일 것입니다. 대다수 일반 시민들은 공포와 스릴의 감정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입니다. 벌써 2025년 이 예언을 확인할 날이 왔다니 소름 돋는다는 반응처럼 다가온 재앙의 압도적 불안감을 느낄 것입니다. 7월 5일이 아니더라도 7월 중 언젠가 올 것이라는 막연한 공포는 파급력을 더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엔화를 보면 안다, 저 작가가 예언한 건 다 발생했다며 자신만의 징조나 작가의 적중률을 근거로 삼을 것입니다. 얼마나 협박당했겠노, 일본 정부 압박 아니냐 같은 음모론적 사고가 불신과 뒤섞여 확산될 것입니다. 이들은 예언이 단순한 만화가 아닌 진실, 은폐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임박한 재앙 속에서 생존과 회피 본능을 자극받을 것입니다. 경제적 불안감까지 투영되며 주식 코인 휴지 조각될 예정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반면 회의적인 시민들과 전문가 집단은 이 사회적 파장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낼 것입니다. 지질학자 등 과학 전문가들은 과학적 근거 없는 미신이라며 일축하고 불안 심리 조장을 경고할 것입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매스 히스테리나 정보 오남용 사례로 진단하며 온라인 공간에서 가짜뉴스가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분석할 것입니다. 만화는 만화일 뿐, 이런 예언들 매번 틀렸다는 댓글처럼
이들은 이성적 판단을 촉구하며 과거의 수많은 종말론적 예언들이 현실이 되지 않았음을 강조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공황과 사회적 혼란, 실제적인 경제적 손해를 우려하며 작가의 경솔한 해명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결국 이 스크립트는 믿음과 불신, 공포와 이성이라는 양 극단의 반응이 충돌하는 여론의 장을 형성할 것입니다. 이는 미디어 시대의 정보 확산 방식과 인간의 불안 심리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사회 현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처럼 2025년 7월 5일 대재앙 예언은 단순한 소문을 넘어 대중의 불안 심리, 미디어에 대한 불신, 그리고 미스터리에 대한 근원적인 호기심이 복합적으로 얽혀 만들어진 현대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예언은 현실이 될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까요? 2025년 7월 5일. 그날의 진실은 오직 시간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풍수의 대가 왕정지가 남긴 섬뜩한 예언의 진실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소문이나 가설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는 한 거대한 예언에 관한 것입니다. 이 예언은 바로 중국 풍수의 대가라 불렸던 왕정지 선생이 2024년 임종 직전에 세상에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말은 현학계에 천둥처럼 울려 퍼지며 전 세계적인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내용은 유튜브 영상의 트랜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한 것이며 그 진위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채 여전히 미스터리에 쌓여 있음을 먼저 밝힙니다. 그러나 그의 예언이 담고 있는 충격적인 메시지와 그 속에 숨겨진 의미는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섬뜩한 현실적 울림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지금부터 그 깊은 비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풍수지리와 예언가의 관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나름 짧게 조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도 두 분야 사이에 흥미로운 연관성이 존재합니다. 풍수지리는 기본적으로 땅의 기운과 물의 흐름을 읽어 인간의 삶의 이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동양의 전통 사상입니다. 이는 단순히 집터나 매자리를 보는 것을 넘어 개인의 운세, 가족의 번영, 심지어 국가의 흥망성쇠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기운의 흐름을 파악하는 학문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풍수지리의 대가들은 단순히 공간 배치를 넘어 기운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을 가진 인물로 인식되었습니다. 땅의 기운이 바뀌면 그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운명도 영향을 받듯 큰 흐름을 잇는 능력은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는 능력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과거부터 일부 뛰어난 풍수지리사들은 개인의 기륭화복은 물론 국가적 재난이나 지도자의 흥망과 같은 거시적인 예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앞서 언급된 왕정지 선생 역시 풍수대가로서 자미성과 동방성인의 출현을 예언한 것처럼 풍수지리가 단순한 지리적 지식을 넘어 운세와 흐름을 읽는 데 능통하다는 인식이 예언적 활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풍수지리의 주된 목적은 예언이 아니라 현재의 환경을 최적화하여 기운을 불러들이는 조화와 응용에 있습니다. 예언은 풍수지리를 통해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한 부가적인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모든 풍수지리 전문가가 예언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운의 흐름을 깊이 이해하는 대가들 중에는 미래의 큰 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예언의 형태로 전달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풍수지리가 단순히 땅을 넘어 시간의 기운까지 해석하려는 시도로 확장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곧바로 풍수의 대가 왕정지가 했다는 섬뜩한 예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35년 홍콩에서 태어난 왕정지 선생의 본명은 담석영이며 그는 중국의 불교학자이자 현공풍수의 독보적인 전문가로 평생을 풍수학 연구에 전념하며 중국에서도 손꼽히는 뛰어난 풍수대가로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부터 불교학을 깊이 연구하였고
28세의 젊은 나이에 특별한 기회를 얻어 티베트 불교의 일종을 수련하기 시작했으며 불과 38세에는 모범적인 고승을 의미하는 아사리 지위에 올라 무예금강이라는 법명까지 받게 되는 등 범상치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2024년 90세가 되던 해의 어느 날 왕정지 선생은 자신의 제자인 조월칭에게 마지막 가르침이자 섬뜩한 예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는 조월칭에게 자미성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얼핏 단순한 질문처럼 들릴 수 있었던 이 물음 속에는 그야말로 깊은 신비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왕정지는 자미성이 최고의 권력과 부귀를 대표하며 황제를 나타내는 제왕성이라고 설명했지만 단순히 별의 상징을 넘어 국가의 운세, 역사적 운명, 그리고 영웅의 부상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조월칭은 자미성의 출현이 단순한 시기적 우연이 아니라 사회 변화의 거대한 주기를 나타낸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으며 이는 세상의 격국이 극렬하게 변화할 때 새로운 세대의 영웅이 등장하며 그러한 영웅의 부상이 국가와 세계 정세를 새롭게 바꾼다는 의미였습니다. 왕정지 선생은 임종 직전에 왜 2025년에 자미성이 나타나고 동방성인이 물과 불에서 사람들을 구한다고 예언하며 동방성인의 출현을 특별히 언급했던 것일까요? 이 질문은 수많은 사람들의 추측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예전에 난세가 영웅을 만들며 태평성세에서는 뛰어난 인물이 나오기 어렵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이 간결하지만 깊은 뜻을 담은 문장은 성인이 출현하는 진정한 때가 바로 사회가 급격히 큰 변화를 맞이할 때라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왕정지 선생은 2025년에 자미성이 출현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으며 제자인 조월칭에게 이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성인은 밭 사이에서 나와 이 시대를 이끌 것입니다. 이 성인은 영예와 이익을 다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화를 보좌하고 만백성을 태평하게 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어진 왕정지 선생의 말에 조월칭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성인은 이미 3세 윤회를 했으며 나는 이미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과연 성인은 어떤 사람이며 3세 윤회는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왕정지 선생은 꿈속에서 세상을 여행할 때 성인이 첫 번째 세상에 윤회하셨을 때의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지만 성인의 자세한 신분을 확실히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그 성인은 이미 세 번째 윤회를 했으며 성인의 윤회는 단순히 시간이 지남으로써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와 운명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매 세대에 걸쳐 성인은 다른 신분으로 역사적 전환점에 나타났었고 그때마다 사회 발전을 촉진시키고 국가의 운명을 변화시키며 인류를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왕정지는 2025년이 바로 그 세 번째 윤회를 하신 성인이 다시 나타나는 시기이며 그가 새로운 시대를 이끌고 사람들을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태평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왕정지 선생의 이러한 임종 예언은 수많은 현학 연구가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미성의 출현은 정말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2025년에 정말 동방의 성인이 출현하여 도탄에 빠진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역사의 수레바퀴는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자미성의 출현은 아마도 어떤 큰 변화의 시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 뒤에 숨겨진 깊은 의미는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다가오는 사회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해 하신 예언인데요. 3세 윤회 동방 성인의 의미에 대해 다시 정리해보면 그 성인은 과거에 이미 2번 이 세상에 왔었고 그때마다 큰 변화 속에서 세상을 지켜왔으며 세 번째 윤회하여 세상에 나오는 것이 2025년이라는 예언입니다. 풍수의 대가로 추앙받는 분이 임종 전에 굳이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혹은 유명세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예언을 했을 리는 만무한데요. 과연 정말 올해 세상에 동방성인이 출현할까요? 그런데 한 가지 왕정지 선생 예언에서도 눈에 띄는 구절이 있었죠. 바로 성인은 밭 사이에서 나온다는 말인데요. 이 말은 다른 고대 예언서들에도 종종 등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왕정지 선생이 이 말을 반복하신 것을 보면 그 예언구의 정확한 뜻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는 밭 사이를 농촌 출신이나 혹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해석하는데
혹시 성인에 관한 다른 중요한 힌트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왕정지 선생의 예언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이 성인은 세상이 급변하는 시기에 출현한다는 것인데요. 2025년을 기점으로 세상이 어떻게 급변하게 되는 것이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13억 중국인들 중에서도 최고라 손꼽히는 풍수의 대가이신 왕정지 선생조차도 세상에 출현하실 성인의 신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언급하지 않으신 것을 보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함부로 성인에 대해 단정하며 특정인이나 집단을 홍보하고 다니며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 먹는 마귀 같은 사람들을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2025년이라는 특정 시점과 동방성인이라는 존재가 던지는 미스터리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안겨줍니다. 과연 왕정지 선생의 예언은 현실이 될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남을까요? 우리는 이 모든 거대한 흐름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이 모든 질문의 답은 다가올 시간에 숨겨져 있으며 우리는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서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격. 초대 교회가 400년간 환생과 윤회를 가르쳤었다. 여러분들은 혹시 초기 기독교에서 약 400년간 윤회와 환생을 가르쳤다는 것을 아시나요? 물론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대부분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면 그것은 기독교적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배제되어 왔으니까요. 지금 현재에 와서도 기독교에서는 윤회나 환생이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기독교를 조금만 깊게 파고 들어가게 되면 초기 기독교에서 400년 가까이 환생과 윤회에 대하여 인정했었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 것인지 오늘의 영상을 통하여 그 사실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을 제시해온 기독교, 그 시작점이었던 초대 기독교 시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윤회와 환생 이론이 공식적인 교회 신학의 일부였고 심지어 보편적인 가르침이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류 신학계에서 여전히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는 복잡한 역사적 해석이며 특정 학설과 고대 문헌의 재해석에 기반한 것임을 미리 밝혀두는 바입니다. 하지만 만약 인류 역사를 뒤흔들 이 섬뜩한 가설이 진실이라면 우리가 믿어왔던 기독교의 근본 교리가 송두리째 뒤바뀌는 대격변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과연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철저히 감춰진 초대 기독교의 금지된 윤회는 어떤 비밀을 품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윤회와 환생은 이단으로 간주되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교리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서기 4세기, 심지어 5세기 초까지도 초기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는 영혼의 선제나 윤회적 개념이 활발히 논의되고 받아들여졌다는 흔적들이 발견됩니다. 이 시기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성장하고 다양한 사상적 토대 위에서 교리를 정립해 나가던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당시에는 플라톤주의와 같은 헬레니즘 철학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고 이들 철학은 영혼 불멸과 윤회 사상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신학자들 중 일부는 이러한 사상을 기독교 교리와 융합하려는 시도를 했으며 실제로 일부 초기 기독교 종파, 예를 들어 그노시스파는 윤회론을 자신들의 핵심 교리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오늘날까지도 위대한 교부로 존경받는 인물들 중 일부가 윤회와 유사한 개념을 주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사상은 왜 금지되었고 이 거대한 비밀은 어떻게 역사 속에서 지워졌을까요? 첫 번째로 초대 기독교의 위대한 신학자이자 교부인 오리게네스의 사상에서 윤회적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3세기 초에 활동했던 그는 영혼의 선제설을 주장했습니다. 즉, 영혼은 육체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존재했으며 과거에 저지른 행위에 따라 현생의 조건이 결정된다는 사상입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불교나 힌두교의 윤회 개념과는 다르지만 영혼의 반복적인 존재와 인과응보적 속성을 내포하고 있어 윤회설과 연결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습니다. 오리게네스는 영혼이 물질 세계로 떨어져 내려온다고 보았으며 결국은 다시 정화되어 신에게로 돌아간다는 만유회복설을 주장했는데, 이 역시 영혼의 순환적 여정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의 사상은 당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한때 광범위하게 수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의 사상은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윤회와 관련된 그의 가르침은 철저히 배척받게 됩니다. 과연 오리게네스는 금지된 지식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두 번째로, 신약 성경 일부 구절에 대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해석을 통해 윤회적 관념의 존재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만일 받아들일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요한 세례자가 구약의 예언자 엘리야의 재림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실제로 일부 초기 유대교와 기독교 사상에서는 영혼이 다른 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관념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7장 12절과 13절에서는 예수님이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임의로 대했다고 하시며 제자들이 요한 세례자를 두고 하신 말씀임을 깨닫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구절들은 문자적인 육체의 환생이라기보다는 영적 계승이나 예언적 역할의 연속으로 해석되는 것이 주류이지만, 초기 기독교인들 중 일부는 이를 영혼의 연속성, 나아가 환생의 가능성으로 이해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윤회적 관념을 부분적으로 인정하셨던 것일까요? 세 번째로,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초기 기독교에서 윤회와 유사한 사상들이 공식적으로 배제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이 공의회는 당시 동로마 제국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소집되었으며 오리게네스의 사상을 이단으로 최종적으로 정죄했습니다. 특히 영혼의 선제설과 만유회복설 등 윤회적 해석이 가능한 오리게네스의 교리들은 아나테마가 선언되며 완전히 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단순히 신학적 논쟁의 결과라기보다는 교회의 교리적 통일성을 확립하고 황제의 통치 이념에 부합하는 형태로 기독교를 재정립하려는 정치적 의도도 강하게 작용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영혼이 단 한 번의 생을 통해 구원을 얻거나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교리는 교회의 권위를 강화하고 신자들의 순종을 이끌어내기에 훨씬 용이했습니다. 과연 이 공의회는 진정한 신학적 판단이었을까요? 아니면 역사가 감춰버린 어떤 거대한 진실을 묻어버린 결정이었을까요? 이처럼 초대 기독교 시대의 윤회와 환생에 대한 주장은 단순한 소문을 넘어 고대 문헌의 파편, 초기 교부들의 사상, 그리고 신약 성경의 해석에 대한 깊은 고찰을 요구합니다. 만약 이 금지된 지식이 인류에게 다시 드러난다면 우리의 삶과 죽음,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해는 송두리째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역사 속에서 감춰진 진실을 직시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은 인류에게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을 것입니다. 해당 글에서 다룬 초기 기독교의 윤회환생 논의에 대해 전문가들과 일반 시민들은 매우 첨예하게 갈리는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신학자, 교회사학자, 성서학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이 주제가 학계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복잡한 쟁점임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들은 오리게네스와 같은 일부 초기 교부들이 영혼의 선제설을 주장했음을 사실로 받아들이지만, 이는 오늘날 동양 종교에서 이해하는 환생이나 윤회와는 개념적으로 다르다고 명확히 선을 그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553년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오리게네스의 사상이 이단으로 정죄된 것은 단순한 은폐가 아니라 당시 교회가 교리적 통일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신학적, 정치적 과정의 결과였다고 설명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주장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는 있으나 역사적, 진학적 맥락을 오해하고 과장하여 숨겨진 진실이라는 음모론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할 것입니다. 성경 구절 해석 역시 주류 신학에서는 환생적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음을 강조하며
대중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학술적 연구에 기반한 비판적 시각을 가질 것을 당부할 것입니다. 반면 일반 시민들, 특히 기존 종교 교리에 의문을 품거나 영성, 미스터리 분야에 관심이 많은 대중 사이에서는 이 글의 내용이 폭발적인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대 기독교에 금지된 윤회, 숨겨진 비밀, 역사의 은폐와 같은 자극적인 키워드는 대중의 호기심을 극대화시키며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공유되고 확산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주장을 숨겨진 진실로 받아들여 기존의 기독교 교리에 대한 불신을 키우거나 혹은 윤회를 인정함으로써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오리게네스나 요한 세례자 관련 해석 등 구체적 사례가 제시되면서 주장이 더욱 설득력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대중은 전문가들의 냉철한 학술적 반박보다 거대한 종교적 비밀이라는 이야기에 더 큰 매력을 느끼며 감성적, 영적 차원에서 이 미스터리에 몰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글은 전문가들에게는 반박과 해명의 대상이 되겠지만 대중에게는 강력한 흥미를 유발하며 미스터리 콘텐츠의 주요 소재로 소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적의 메달을 만든 프랑스 수녀, 그녀가 본 21세기 한반도의 미래?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프랑스의 한 작은 수도원에서 시작된 놀라운 기적과 그 기적이 21세기 한반도의 미래와 기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예언에 관한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온라인을 통해 퍼지고 있는 특정 유튜브 영상의 정보를 기반으로 하며 그 진위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음을 먼저 밝힙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지대를 초월한 영적인 메시지와 함께 숨막히는 진실의 조각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1830년 7월 18일 프랑스 파리의 한 수도원. 당시 24세의 평범한 수녀였던 까뜨린 라브레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일생을 뒤흔들 충격적인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밤중 갑자기 나타난 어린 천사의 인도로 성당으로 향한 그녀는 그곳에서 성모 마리아를 직접 만나게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성모님은 까뜨린 수녀에게 인류를 위한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며 한 가지 중요한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형상을 새긴 메달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모님은 메달의 앞면에는 빛을 발하는 성모님의 모습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여, 당신께 의탁하는 저희를 위하여 비르소서라는 글귀를, 뒷면에는 십자가와 M자 그리고 2개의 심장과 12개의 별을 새기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성모님은 이 메달을 지니고 다니는 모든 이들이 풍성한 은총을 받을 것이며 특히 신뢰를 가지고 착용하는 이들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기적과 축복이 따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까뜨린 수녀는 이 계시를 받고 깊은 고민에 빠졌지만 결국 자신의 고해 신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1832년 마침내 첫 메달이 제작되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이 메달을 착용했지만 곧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메달을 지닌 이들 사이에서 병이 낫고 절망에 빠졌던 이들이 희망을 되찾았으며 심지어 오랜 기간 신앙을 멀리했던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등 수많은 기적들이 보고되었습니다. 당시 프랑스를 휩쓸었던 콜레라 전염병 속에서도 이 메달을 착용한 이들이 기적적으로 살아남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사람들은 이 메달을 기적의 메달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메달은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수많은 이들이 이 작은 메달을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했다고 간증했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던 한 청년은 이 메달을 목에 건 알 수 없는 평화와 용기를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으며 불치병으로 고통받던 노인은 메달을 지니고 기도한 후 통증이 사라지고 건강을 회복하는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처럼 기적의 메달은 단순한 종교적 상징을 넘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삶의 기적을 염원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더욱 미스터리해집니다. 이 기적의 메달과 까뜨린 라브레, 수녀의 계시가 21세기 한반도의 놀라운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해석이 제기된 것입니다. 물론 까뜨린 수녀가 직접적으로 21세기 한국의 특정 상황을 예언했다고 기록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주어진 계시의 본질, 즉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믿음을 통해 기적을 이룬다는 메시지가 격변하는 21세기 한반도의 운명과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일부 영성가들과 예언 연구가들은 기적의 메달이 보여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한반도가 직면한 분단과 갈등, 그리고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기적과 같은 변화를 이끌어낼 잠재력을 암시한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메달이 병든 자를 치유하고 길 잃은 영혼을 인도했듯이 21세기 한반도 역시 내면의 깊은 성찰과 화합을 통해 전례 없는 번영과 평화를 이룰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기적의 메달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수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듯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미래의 기적 또한 단순히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이는 마치 작은 메달이 일으킨 파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듯 한반도의 변화가 인류 전체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거대한 예언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전 지구적인 위기 속에서 한반도에서 피어날 기적은 단순한 지역적 사건을 넘어 인류 전체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섬뜩하면서도 가슴 벅찬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까뜨린 라브레 수녀의 원계시를 확장한 것이며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많은 이들이 기적의 메달을 통해 개인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했듯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과 집단적인 염원이 현실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 예언은 21세기 한반도가 직면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가 기적의 메달처럼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외부의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내재된 믿음과 사랑, 그리고 화합의 힘을 통해 스스로 기적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이자 동시에 희망의 외침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적의 메달과 21세기 한반도의 미래를 연결짓는 예언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종교사적 관점에서 볼 때 까뜨린 라브레 수녀의 성모 발현과 기적의 메달은 가톨릭 교회에서 인정하는 신앙적 사건이자 유물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까뜨린 수녀가 21세기 한국의 특정 미래를 직접적으로 예언했다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예언은 후대의 메달이 지닌 기적의 힘이라는 상징성과 한반도가 처한 특수한 상황이 결합되어 새롭게 해석되거나 연결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오랜 종교적 상징이나 예언이 현 시대의 불안과 희망 속에서 대중의 염원과 만나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는 민속적, 문화적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타의학자들은 이러한 예언이 분단과 갈등,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희망과 연대의 서사를 제공하며 자신들의 운명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집단 심리를 반영한다고 설명합니다. 특정 국가나 민족이 신성한 존재와 연결되어 특별한 운명을 지녔다는 이야기는 많은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이는 구성원들에게 소속감과 위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기적의 메달이 가진 치유와 변화의 이야기가 개인과 집단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갈망하고 이를 위해 내면의 힘을 모으고자 하는 심리를 자극한다고 분석합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이 예언이 실제 미래를 예견하는 초자연적인 메시지라기보다는 한반도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고뇌와 희망, 그리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강력한 염원이 과거의 신비로운 상징을 통해 표출된 하나의 문화적, 심리적 발현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바라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한 미신이나 허황된 소문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강력한 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적의 메달이 수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켰듯이 까뜨린 라브레 수녀의 계시와 연결된 21세기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예언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분열 속에서도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기적은 과연 한반도에서 시작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미스터리의 답은 다가올 시간에 숨겨져 있으며 우리는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영감을 받으셨습니까?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미국 목사가 본 한반도의 충격적 운명 마지막 계시가 온다. 이 이야기는 온라인에서 확산 중인 유튜브 영상의 트랜스크립트를 바탕으로 구성된 것으로 공식적인 출처나 검증된 기록은 존재하지 않으며 어디까지나 미확인 예언으로 분류됩니다. 이 예언의 주인공은 미국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지역의 한 작은 교회에서 40년간 목회해온 67세의 마이클 톰슨 목사입니다. 그는 평범한 침례교단의 목회자였으며 평생 지역사회에 헌신하며 조용히 사역을 이어온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나 배경 지식이 없던 그는 2024년 5월 14일 밤 기도 중 신비로운 환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경험이 그의 삶과 사명의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환상에서 그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신비로운 빛과 소리, 영적 메시지를 보고 듣게 되었으며 이는 단지 시각적 비전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깊은 상징과 영적인 통찰이 담긴 체험이었다고 증언합니다. 이후 그는 자신의 사명을 단순한 설교에서 한국을 향한 메시지 전달로 확장했으며 꿈과 환상을 통해 한국인들과 그들의 운명에 대한 강한 연결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의 환상은 정치-사회적 예언이 아닌 각 개인의 마음과 선택, 영적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26년을 전환점이자 시험의 시간으로 제시합니다. 톰슨 목사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한국이 미래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영적 사명을 지닌 나라라고 느꼈으며 이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 여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작은 교회에서 40년간 목회한 마이클 톰슨 목사는 2024년 5월 14일 늦은 밤 기도 중 신비한 환상을 경험합니다. 그는 눈앞이 어두워진 뒤 한반도가 신비로운 빛으로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고 그 위에서 빛과 어둠이 조화롭게 춤을 추듯 움직이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 환상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한국이 2026년 중요한 선택의 시점에 도달하며 그것은 정치적 결정보다는 각 개인의 마음과 영혼의 선택임을 강조합니다. 사랑과 미움, 용서와 복수 사이의 선택이 한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이어진 꿈에서 그는 다양한 한국인들의 얼굴과 감정을 체험하며 한국 사회의 불안감과 희망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환상에서는 한반도에 수많은 작은 빛들이 흩어져 있었고 이는 각 개인을 상징했습니다. 이 빛들이 서로 연결되며 금실 같은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한 사람의 기도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모든 지역을 밝히고 남북의 경계까지 넘어섰습니다. 이때 톰슨 목사는 분단이 겉모습일 뿐 영혼은 이미 하나임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환상에서 목소리는 이 나라의 변화는 위에서 오지 않고 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합니다. 국민 개개인의 진심 어린 변화가 가정을, 마을을, 나라를 바꾸며 이 변화는 종교나 신분을 초월한 평범한 사람들의 정직한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한국 사람들 모두가 이 메시지의 대상이라며 진정한 조화는 서로 다름이 어우러지는 데 있다고 덧붙입니다. 톰슨 목사는 이 환상이 단순한 미래 예언이 아니라 현재부터 시작된 변화임을 강조하며 세 가지 준비 과제를 제시합니다. 첫째, 자기 마음을 성찰하고 미움과 원망을 비우는 것. 둘째,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출 것. 셋째, 일상에서 깨어있고 내면의 변화에 민감해질 것. 그는 매일 조용한 시간을 갖고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며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는 마음을 지닐 것을 권유합니다. 마지막 환상에서 그는 2026년 여름 한반도가 3일간 깊은 고요함에 잠긴다고 말합니다. 이 시기는 외부의 소음을 모두 차단하고 자신을 직면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이며 이 고요함을 견디고
준비된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고 해석합니다. 고요함은 어둠이 아닌 재시작의 신호이며 내면에서 진실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두려워하지 말고 희망 속에서 준비하라고 강조하며 3가지 실천을 당부합니다. 진심 어린 기도,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분별력을 기를 것. 그는 한국의 미래는 어둡지 않으며 변화는 정치인이 아닌 우리 자신 안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금빛실로 연결된 존재이며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또한 그 변화의 여정에 함께하고 있다고 마무리합니다. 마이클 톰슨 목사의 2026년 한반도 예언에 대해 전문가들의 해석과 대중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심리학자들과 종교사회학자들은 이 예언을 전통적 종교, 신념과 집단 무의식이 결합된 신화적 서사로 보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중의 불안과 희망이 투영된 일종의 시대적 상징으로 분석합니다. 특히 내면의 변화가 사회를 바꾼다는 메시지는 심리적 자기개발, 공동체 치유 담론과 맞닿아 있어 영적 사회적 차원 모두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일부 종교계 인사들은 이 환상을 개인의 신앙 체험으로 인정하면서도 신비적 체험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대중의 반응은 크게 2갈래로 나뉘는데, 한쪽은 이 예언을 깊이 있는 영적 통찰로 받아들이며 개인의 실천을 강조하고, 다른 한쪽은 과장된 종교적 상상이라며 신중하게 거리두기를 합니다. 특히 3일간의 고요함, 개인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변화 등은 특정 종교에 국한되지 않아 폭넓은 공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고보다는 현재를 돌아보게 하는 상징적 장치로 대중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미 있는 담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톰슨 목사의 2026년 한반도 마지막 계시 예언은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신비 체험이 어떻게 해석되고 수용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종교사회학적 관점에서 전문가들은 이 예언적 메시지가 사회적 불안정과 불확실성이 고조될 때 대중의 집단 심리와 결합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합니다. 한국 사회의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이 희망의 메시지를 갈망하며 마음의 선택 강도는 종교를 넘어선 보편적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담아 시대의 심리를 대변한다고 봅니다. 심리학적으로는 톰슨 목사의 체험을 불안을 직면하고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 본연의 욕구가 반영된 주관적 경험으로 이해하며 내면의 변화가 사회를 바꾼다는 메시지는 자기 개발과 긍정,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편적 가치로 수용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종교 및 영성 연구자들은 환상이 신앙 체험일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해석의 개인과 문화적 배경이 개입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신중한 분별력을 조언합니다. 특정 인물이나 시점 언급보다는 사랑, 용서, 마음의 정화와 같은 예언의 본질적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 톰슨 목사의 예언이 미래 사건에 대한 예측이라기보다는 현대 사회의 깊은 불안과 변화에 대한 열망이 투영된 하나의 영적 심리적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본질적인 문제들과 대중의 집단적 심리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지된 예언서, 투천연기, 이제서야 밝혀진 놀라운 충격적인 예언.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그동안 쉽게 접하지 못했던 숨겨진 예언서 중의 하나인 투천연기라는 놀라운 예언서에 담긴 예언 내용을 소개할까 합니다. 말 그대로 중국 최고의 예언서라 불리는 투천연기에 담긴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현묘한 계책이라는 뜻을 가진 이 예언서는 유백원의 스승인 화산도사 장중, 일명 철관도인이라 불렸던 그가 남긴 예언으로 그의 제자와의 대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미스터리를 좋아하시는 마니아 분들 중에서도 다소 낯설 것 같은 예언서이기는 하지만 수많은 예언을 다루어 본 저 역시 처음으로 접해보는 예언서이기에 조심스럽게 영상을 제작해보았으니 영상 시청 시 내용에 대한 해석의 난해함 때문에 다소 재미가
반감될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럼에도 재미있게 시청 부탁드리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랫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던 이 예언서의 마지막 부분은 일반적인 예언의 끝과는 달리 섬뜩하고 잔인한 내용으로 가득하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 기묘하게 맞닿아 있어 더욱 소름 돋는 진실을 품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온라인을 통해 퍼지고 있는 특정 유튜브 영상의 정보를 기반으로 하며 그 진위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음을 먼저 밝힙니다. 투천연기는 먼저 혼란의 원인을 지목합니다. 자미가 임하여 비춘이 먼저 힘센 자가 살성이라 군사를 일으켜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며 탐과 놀이가 세상을 어지럽힌다. 모든 신과 악령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사직의 강산이 모두 마귀로 가득하다. 이 구절은 재난이 시작되는 근원이 바로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의 끝없는 욕심임을 암시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에는 신과 악령들의 전쟁이 벌어지고 나라 곳곳에 마귀들이 가득하여 신들조차 감당하기 버거워 보인다는 섬뜩한 묘사는 현재 우리 사회의 혼란스러운 단면과 겹쳐지며 불길한 예감을 드리웁니다. 이어서 예언서는 시기적 흐름을 언급합니다. 용두삼이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원숭이가 가고 달기 오면 마치 태삭과 같다. 중화갑자 보아니 하늘이 무너져도 허송세월하는구나. 사람들은 유주의 땅을 쫓으니 이리 토목가가 소생한다. 이 부분은 해석이 어렵지만 용의 해와 뱀의 해쯤에 큰 재앙이 시작되고 원숭이 해를 지나 달개 해에는 재앙이 극에 달해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그저 허송세월만 보낸다는 절망적인 미래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투천연기의 마지막 부분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말한다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한 사람과 흰 말이 하얀 보물을 바친다. 남인부 북인남이라 두 사람의 머리에 풀 하나가 자란다. 싸움이 바뀌고 또한 별이 옮겨가니 천하가 태평하기 어렵다. 앞뒤로 계산하면 중간은 500년이다. 이 구절은 혼란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며 새로운 인물의 등장과 함께 천하가 태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극적인 암시를 던집니다. 재앙이 일어나는 시기와 장소에 대한 언급도 등장합니다. 무술초지의 풍기우라 살성명호가 진주에 내려온다. 여기서 무술년과 기우년은 현재와 가까운 연도로 보면 2018년 무술년과 2029년 기우년이 해당되는데 코로나19 팬데믹을 시작으로 전 세계의 재앙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현재 상황과 기묘하게 들어맞는다는 해석이 제기됩니다. 탈성맹호가 진주에 내려온다는 구절은 재앙의 시작점을 암시하며 탈기를 가진 사나운 호랑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예언서는 더욱 파괴적인 미래를 그립니다. 육효가 궤를 나눠 움직이지만 달의 가운데가 둥근지를 봐야 한다. 납작한데 납작하고 둥글고 둥글구나. 두 마리 앵무새가 한 곳에서 잠든다. 구상구가 가면 천상천이 남는다. 특히 구상구가 가면 천상천이 남는다는 구절은 파자풀이를 통해 구상구가 일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만약 일본이 멸망하고 나면 천상천이 남는다는 의미로 이는 하늘 위의 하늘, 즉 무궁함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미지의 존재를 뜻하는 것인지 해석이 분분하며 듣는 이로 하여금 깊은 의문을 품게 합니다. 이어서 전사와 같은 인재가 나타나 하늘과 땅, 무심팔방이 어렵다. 사람들 모두의 겁난을 당해 모두 황천에 물드는구나 라는 구절은 자성인이나 그의 버금가는 신비로운 인물이 출현하더라도 세상의 끔찍한 재앙은 여전히 계속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겁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절망적인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언서에서 성인의 출현은 희망을 의미하지만 투천연기에서는 천사 같은 인물이 나타나도 세상 사람들은 끔찍한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잔인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과연 재앙을 피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예언서는 섬뜩한 탈출구를 제시합니다. 칼과 병사의 재액을 면하고 싶다면 해저면을 향해 가라. 해저를 움직여 구름 타고 구천으로 올라가라. 사람들이 이 말을 해석한다면 대로선이 된다. 이 구절은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하는 듯하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난해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깊은 혼란과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바다 아래 호랑이를 움직여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라는 이 불가사의한 지시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이 바로 투천연기가 던지는 가장 큰 미스터리이자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핵심입니다. 만약 이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언서는 끔찍한 결말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두우는 기괴하고 기괴하며 시체가 들판에 널려 있고 백골이 산과 같이 쌓인다. 천지를 바쁘게 도망다니며 원한이 하늘을 찌르고 사람과 가축이 모두 재앙을 당하니 집집마다 어찌 평안하겠는가. 아홉 여자의 한 지압이니 무사할 날이 없구나. 시체가 들판에 널려 있고 해골이 산처럼 쌓인다는 묘사는 끔찍한 재앙의 규모를 짐작하게 하며 사람들의 원한이 하늘을 찌르고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모두 재앙을 당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비극을 예고합니다. 남자가 적어지는 것을 보면 실제 전쟁을 암시하는 듯하며 살아남는다 해도 그 누구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암울한 미래가 펼쳐집니다. 재앙은 계속해서 시기별로 이어집니다. 금개 울음소리에 천하가 어지럽고 검은 개에는 동방의 핏물이 흐르게 된다. 검은 돼지에는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찌꺼기를 주워 먹고 죽은 사람과 말의 피가 강을 물들인다. 갑자년 중에 해와 달이 나타나니 팔수가 유유히 오호를 쫓는다. 달개 해 큰 재난으로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개의 해에는 동방의 나라에서 전쟁 같은 것이 일어나며 돼지의 해에는 먹을 것이 없어 쌀겨 같은 찌꺼기를 주워 먹어야 할 정도로 기근이 심해지고 죽은 사람과 가축의 피가 강을 물들인다는 잔혹한 예언은 듣는 이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갑자년 중에 해와 달이 나타난다는 부분에서 잠시 희망의 빛이 보이는 듯하지만 그마저도 잠시의 휴식에 불과할 것임을 다음 구절들이 암시합니다. 투천연기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끝을 맺습니다. 장안의 운은 어니까 북방의 검은 살이 귀신대를 쓸어버린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고요하다가 갑자기 전쟁이 일어난다. 북방의 검은 살이 세상 곳곳에 찌들어 있던 사악한 귀신들을 쓸어버려 잠시 고요함을 되찾지만 그 평화는 1년도 채 되지 않아 갑자기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는 충격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타입이 종교 집단으로 보이는 사악한 귀신대가 사라져도 재앙은 끊이지 않는다는 이 예언은 완벽하게 통제되지 않는 사람들의 자유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서로 고통을 주고받는다는 철관도인의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듯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고통이 운명이라면 완벽한 통제가 사람들의 운명을 제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이 모든 것이 이미 통제된 세상에 유도된 생각인지에 대한 혼란을 야기합니다. 결국 이 예언서가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 끔찍한 재앙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고 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입니다. 이 모든 미스터리의 답은 다가올 시간에 숨겨져 있으며 우리는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영감을 받으셨습니까?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도 맞춘 놀라운 이서구의 예언. 한반도에 닥칠 7월 대환란이 이제 시작된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하지만 많은 이들 사이에서 소름 돋는 일치로 회자되는 한 흥미로운 가설이자 오래된 소문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런 예언이 있었다고, 그런데 왜 내가 몰랐지? 하며 놀란 예언인지라 조심스레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만드는 영상은 늘 정확한 팩트를 기반으로 만들고자 노력은 하지만 간간히 전설이나 유언비어 내지는 카더라 같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참고한다는 점 이해하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 옛날 조선의 역사가 깊은 먼지 속에 감춰두었던 한 남자의 기묘한 예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200년도 더 된 과거의 인물이 지금 우리가 발딛고선 2025년의 현실과 그리고 머지않아 펼쳐질 미래의 가장 충격적인 단면들을 마치 눈앞에서 본 듯이 생생하게 기록해 두었다면 여러분은 과연 그 놀라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조선 최고의 예언가로 알려진 척제 이서구의 소름 돋는 예지 속으로 그 깊고 알 수 없는 미스터리의 심연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754년 영조의 시대에 태어나 순조의 시대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이서구라는 인물은 겉으로는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높은 관직에 오른 비범한 정치가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역사서의 짧은 기록 뒤편에는 그를 단순한 엘리트가 아닌 신비로운 능력을 지닌 예언가로 기억하는 숨겨진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그는 유학자임에도 천문과 지리, 풍수에 능통했고 심지어 새의 소리를 알아듣고 용과 소통했다는 기이한 설화들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며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1820년 그가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했을 때 시작됩니다. 당시 고창 선운사 마애불 가슴 속에 감춰진 신비한 책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낯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책이 세상에 나오면 조선이 망하고 감히 책에 손을 댄 자는 벼락을 맞을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였습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이서구는 직접 선운사로 향했고 마애불 가슴 속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책의 첫 장에는 전라감사 이서구가 열어본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으니 수백 년 전 책을 봉인한 자가 이서구의 등장을 정확히 예견한 듯한 충격적인 예지였습니다. 그 순간 맑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며 천지를 뒤흔드는 벼락이 내리쳤다고 합니다. 이서구는 다음 장을 넘기지 못하고 황급히 책을 다시 봉인했습니다. 하지만 70년 뒤 동학농민군의 지도자 손화중에 의해 그 책은 다시 세상에 나왔고 이조 500년 후에 미륵석불의 복장을 열면 세상이 망하고 곧 다시 흥한다는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이후 동학농민운동과 청일 개입으로 조선은 멸망의 길을 걸었으니 많은 이들은 이서구의 예언이 현실이 되는 소름 돋는 순간을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그의 신통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산 정약용이 훗날 유배 생활을 할 것을 예언했고 전주 한병루 옆을 지나며 물을 뿜는 말이 지나다닐 것이라 예언했는데 이는 훗날 그 자리에 놓인 증기 기관차, 즉 기차를 정확히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완주의 한 마을에 물이 가득 찰 것이라 예언한 곳은 실제로 동상저수지가 건설되었으며 만인을 구제할 약초가 자랄 것이라 한 완주봉동은 오늘날 전국 최대의 생강 재배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실제 사례들은 이서구의 예언이 단순한 설화가 아닌 지대를 꿰뚫어보는 강력한 예지였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이야기들을 접하며 마치 과거의 그들이 현재 우리의 역사를 똑똑히 증언하고 있는 듯한 기시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서구의 예언 중 가장 충격적이며 오늘날 우리를 경악시키는 부분은 한반도를 넘어선 국제 정세에 대한 것입니다. 그의 미공개 필사본으로 추정되는 문헌에는 이런 섬뜩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서쪽 바다 끝 오래된 언약의 땅에 검은 두 건을 쓴 페르시아의 후예들이 불의 뱀을 날리니 하늘을 찢는 괴음과 함께 세상의 죽음의 그림자가 흔들리라. 200년 전에는 그저 막연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이 구절이 2025년 현재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오래된 언약의 땅은 이스라엘을, 검은 두 건을 쓴 페르시아의 후예는 이란을, 그리고 불의 뱀은 국경을 넘어 서로를 겨누는 미사일과 드론의 섬뜩한 모습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와 대중은 이 예언이 현재 중동에서 벌어지는 분쟁의 본질과 파괴력을 마치 거울처럼 비추고 있다고 느끼며 소름 돋는다고 말합니다. 이서구는 이 분쟁이 단순한 지역 전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 경고합니다. 두 나라의 싸움은 들불처럼 번져온 세상의 기름값을 들썩이게 하고 죄값을 요동치게 할 것이니 만백성의 삶이 그로 인해 고통받으리라. 이는 세상의 끝을 알리는 첫 번째 나팔 소리와 같으니라.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는 국제 유가와 물가의 급등, 그리고 전 세계적인 공급망 불안정은 이서구의 200년 전 예언과 놀랍도록 겹쳐지는 현실입니다. 많은 이들은 이 구절이 현재 우리가 겪는 경제적 혼란의 근원을 정확히 지목하고 있음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서구는 이 거대한 혼돈의 불길이 마침내 한반도로 향할 것을 암시하며 국제적인 혼란이 한민족의 운명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한민족이 겪게 될 극한의 시련과 그 이후에 찾아올 극적인 통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온 나라가 거센 바람에 잠기고 부서진 뒤 다시 하나의 빛으로 솟아오를 것이다. 백두의 정기가 다시 흐르고 한라의 영이 이에 다팔인이 닫혔던 하늘길과 끊겼던 땅길이 마침내 열리라. 여기서 거센 바람은 이념의 대립,
경제적 위기, 혹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자연재해와 같은 총체적 혼란을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2024년은 갑진년, 즉 청룡의 해였습니다. 그의 예언대로라면 2025년 이후 한반도는 거대한 혼란의 시기를 거치게 되겠지만 바로 그 혼돈 속에서 통일을 향한 결정적인 기회가 싹 트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우리의 사회가 겪고 있는 극심한 양극화와 불신은 이서구가 말한 거센 바람의 시작점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많은 이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련을 뚫고 위대한 통합을 이끌기 위해서는 난세가 기다려온 특별한 영웅이 필요했습니다. 이서구 예언의 가장 희망적이면서도 미스터리한 부분은 바로 2025년 이후 한반도에 등장할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묘사입니다. 나라의 기틀이 모두 흔들리고 낡은 것들이 무너질 때 푸른 용의 눈을 가진 자가 나타나리라. 그는 권력의 중심에서 길러지지 않았으며 바깥에서 홀로 걸어온 자이니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알지 못했으리라. 이 푸른 용의 눈을 가진 자는 기존의 정치적 문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인물이며 강제나 권력이 아닌 비전과 소통의 힘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분열된 사회의 의식을 하나로 통합하는 리더십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언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서구가 말한 인물이 새로운 대통령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이 예언은 이미 비껴가도 한참을 비껴간 것일 테니까요. 그렇다면 새로운 인물은 대통령이 아닌 인물이라는 말이 될 터인데 과연 그 인물은 누가 될까요? 이는 2025년 극심한 양극화와 불신에 지친 대한민국이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지도자의 모습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이 모든 이서구의 예언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발딛고 선 현실과 섬뜩하게 맞물리는 시대를 초월한 경고일까요? 200년 전 한 남자가 던진 미래에 대한 거대한 물음표가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깊고 알 수 없는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미래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일본 소녀가 본 한국의 기묘한 운명. 일본의 한 12살 소녀가 2025년 한국과 세계의 미래를 둘러싼 예언을 쏟아내며 정치자연 경제 문명에 걸친 네 갈래 흐름이 모두 한국으로 수렴된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비록 진위가 불확실하더라도 그 예언 내용은 현실 세계의 흐름과 섬뜩하게 맞물려 있어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떠도는 예언에 따르면 일본의 12살 소녀는 끝까지 익명으로 소개되는데 여타 자신의 이름을 내건 예언가들과는 사뭇 다른 점과 이를 곧이곧대로 믿어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이번 영상은 인터넷에 떠도는 일본의 12살 소녀의 예언으로 소개해드릴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자, 그럼 일본의 12살 소녀가 했다는 2025년 대한민국에 대한 예언에 대하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녀는 정치 권력의 급격한 붕괴와 전환을 예고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던 인물이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몰락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한 인물에게 권력의 기운이 조용히 스며든다고 예언한 대목은 한국 정치계의 충격적 변화를 암시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권위체계 자체가 해체되고 재구성된다는 흐름이며 감옥은 벽이 아니라 흐름이 막히는 곳이라는 표현은 상징적으로 구질서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권력 구조 재편은 기존 제도권 밖에 있던 인물이 새로운 흐름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암시로 이어집니다. 둘째, 자연재해를 매개로 한 기운의 변화가 예언됩니다. 하늘은 두 번 갈라지고 검은 비가 내리며 땅이 크게 뒤틀린다는 표현은 일본 열도에 닥칠 대재해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 재해는 물리적 피해를 넘어선 영향을 끼치며 해류와 기류를 따라 한반도 남해안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은 단순한 기상이변이 아니라
운세의 변화를 감지하게 될 것이라 예언합니다. 그녀는 흙이 젖는 것을 재해라 부르지만 기운이 젖는 것을 아는 이는 드물다고 말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구군의 전환을 강조합니다. 셋째, 내 세계 경제 질서 속 자본의 이동이 중요한 흐름으로 언급됩니다. 소녀는 돈이 단순히 나라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 움직이며 작지만 믿음과 신뢰가 숨쉬는 나라인 한국을 새로운 중심지로 지목합니다. 돈이 가장 먼저 서울에 도착하고 그 뒤로 사람들이 모이며 기존의 권위와 질서도 그 흐름을 따라가게 된다고 예언합니다. 이는 한국이 디지털 경제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차세대 금융허브로 급부상할 가능성을 함축하는 대목입니다. 특히 돈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는 말은 기존 금융 구조와는 다른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작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넷째, 문명사의 중심이동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이야기의 정점을 이룹니다. 하늘에 가장 빛나던 별이 희미해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새로운 방향으로 옮겨간다는 표현은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쇠퇴하고 새로운 중심이 동북아시아, 특히 한국으로 이동할 것을 암시합니다. 이 소녀는 다음 시대는 침묵으로 시작되며 그 침묵의 물결은 대한민국에서 시작될 것이라 말하며 한국이 단순히 경제 정치의 중심이 아닌 문화정신적 중심으로 부상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는 지금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K컬처, 디지털 문화, 높은 IT 기반의 사회적 신뢰 구조와도 맞물려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적 몰락, 자연의 경고, 자본의 흐름, 문명의 이동이라는 네 가지 예언은 따로 떨어진 이야기 같지만 하나의 커다란 방향성을 공유합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향한 흐름입니다. 소녀는 반복적으로 작지만 준비된 나라, 기운이 머무는 자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앞으로의 시대에 한국이 감당하게 될 거대한 책임과 사명을 강조합니다. 기운이 영원히 머무는 곳은 거대한 책임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말은 단순한 지도국가가 아닌 영적인 흐름의 중심지로서의 한국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2025년은 이러한 거대한 전환이 동시에 겹쳐지는 기점으로 설정됩니다. 기존 체제의 몰락과 새로운 질서의 탄생, 자연과 인간의 균형 변화, 글로벌 경제 흐름의 재편, 문화적 권위의 이동까지 이 예언이 단순한 상상이든 시대를 꿰뚫은 통찰이든 간에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흐름과 기묘하게도 교차하며 강한 여운을 남깁니다. 믿고 말고는 각자의 선택이겠지만 예언이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2025년 한국은 한 시대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계가 아닌 준비와 통찰의 계기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대응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예언들이 단순히 개인의 상상으로 치부될 수 없는 이유는 놀랍게도 현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미래 전망과 소름돋게 일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치학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위기와 기존 엘리트 정치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라고 분석합니다. 대중의 분노와 피로감이 임계점에 달하면서 예측 불가능한 돌발 변수가 정치 지형을 완전히 뒤바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존 제도권 밖의 새로운 인물이 대중의 갈망을 타고 등장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 또한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는 소녀가 예언한 높은 자리에서 아주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인물과 그 빈자리를 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한 인물의 등장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환경과학자들은 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며 특히 동아시아 지역은 태풍, 집중, 봄, 그리고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는 만큼 지진 및 태일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단순히 물리적 피해를 넘어 사회 시스템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 국가 운영의 방향성 자체를 재설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소녀의 예언에서 물리적 재해를 넘어 운세 자체를 바꿀 것이라고 언급된 대목은 바로 이러한 사회 전반의 근본적인 변화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근본적인 재편의 시기에 진입했다고 진단합니다. 기존의 금융 허브들이 과도한 규제와 지정학적 위험으로 흔들리는 반면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금융 질서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와 높은 디지털 전환율을 갖추고 있어 이러한 새로운 경제 흐름 속에서 차세대 금융 및 기술 허브로서의 잠재력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습니다. 소녀가 예언한 돈이 나라를 떠나지 않고 한국을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본의 유입을 넘어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의 중심지가 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학자들과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시아의 세기를 예측하며 서구 중심의 세계 질서가 다극화될 것임을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한국은 K컬처를 필두로 한 소프트 파워의 폭발적인 성장과 더불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역량이 단순히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넘어 문화적, 정신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세계 표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소녀가 말한 침묵으로 시작되는 다음 시대와 많은 나라가 자연스럽게 이끌릴 것이라는 예언은 한국이 과거처럼 강요하는 리더가 아니라 스스로의 존재감과 혁신을 통해 전 세계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무언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흥미로운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 소녀의 예언은 비록 초자연적인 이야기일지라도 정치, 자연, 경제, 문명이라는 거시적인 흐름에서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현실과 놀랍도록 겹쳐지는 지점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연의 일치일 수도 혹은 무의식적 통찰의 발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이 던지는 메시지가 2025년 이후 대한민국이 맞이할 거대한 변곡점을 대비해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이자 동시에 희망적인 비전이라는 점입니다. 미래는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기묘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흐름을 감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2025년 예언, 한국 미래 구군. 이제 이 단어들은 여러분에게 결코 낯설지 않고 오히려 섬뜩한 현실처럼 다가올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콘텐츠에서도 예언과 현실, 그리고 거대한 흐름의 교차점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이 미스터리를 파헤쳐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이 작은 채널의 흐름을 바꾸는 거대한 힘이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에 새로운 지도자가 또 바뀐다고? 오늘도 도저히 믿지 못할 영상을 접한 후 에이 설마 정말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물론 이는 확인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본 영상의 주인은 어디에서 그런 자료를 구해서 영상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래도 영상에 언급되어진 두 고승의 예언을 바탕으로 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시기상 너무 맞지 않는 영상이기에 너무도 궁금하여 챗GPT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2025년 7월에 새로운 지도자가 바뀐다고? 하는 예언이 맞는 거야? 유튜브 주인이 저런 영상을 자기 맘대로 만들지는 않을 것 같아서라고 질문을 했더니 챗GPT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은 효봉스님과 석불스님의 예언을 인용 2025년 한국의 운명적 대전환이 일어날 것이라 주장합니다. 6월 2일 하늘이 열리고 3일에는 평범하지만 영적 힘을 지닌 새로운 비정치적 지도자가 민중의 마음으로 인식될 것이라 예언합니다. 이 인물은 권력을 추구하지 않으나 한국을 천년의 문으로 이끌거나 어둠의 새해로 빠뜨릴 선택에 직면하게 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12월 24일 새로운 한국 대통령이 북측 지도자와 만나 통일을 시작 2027년 세계 3위 경제대국 등 놀라운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 제시합니다. 이 영상은 신비적 예언을 소개하며 과학적 사실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벌써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6월 2일 하늘이 열리고 3일에는 평범하지만
영적 힘을 지닌 새로운 비정치적 지도자가 민중의 마음으로 인식될 것이라 예언합니다. 라는 예언은 글쎄요, 이미 비껴간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좀 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 예언대로라면 다음 달 이재명 대통령이 죽거나 탄핵되거나 또는 물러나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잖아. 만일 죽거나 탄핵되거나 또는 물러나게 된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새로운 대통령이 짠하고 나타날 수는 없는 거잖아, 안 그래? 대선을 또다시 치러야 할 테고, 대선이라는 것이 내가 알기로는 빨리 한다고 해도 몇 달씩이나 걸리는데, 내 생각에는 이런 예언은 이미 빗나갔음에도 많은 조회수를 얻고 있던데, 이런 영상을 올리는 주인도 그렇지만 그것을 열심히 믿고 시청하는 심리는 뭘까? 라고 또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유튜브 영상은 효봉스님과 석불스님의 예언을 인용, 2025년 한국의 운명적 대전환과 함께 6월 새로운 비정치적 지도자가 민중의 마음으로 인식되고 12월엔 통일 이끄는 새 대통령이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예언 시점과 현실 정치관 그리는 명백하나, 영상 속 지도자는 즉각적 대통령 교체보단 영적 상징적 인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올리는 주인은 미스터리나 영적 탐문 탐구, 시청자 호기심 유발, 대안적 서사 제시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럼에도 믿고 시청하는 심리는 불확실한 시대, 불안감 속 미래 희망 욕구, 기존 체제 불신, 모호한 예언의 재해석 가능성, 그리고 강력한 서사가 주는 흥미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유튜브 채널 주인 입장에서는 미스터리나 예언 같은 자극적인 소재가 대중의 강력한 관심을 끌어모으기 쉽고, 이는 곧 채널의 조회수와 더불어 성장과 직결되기 때문에 충분히 주요한 제작 동기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대통령이라는 특정 단어를 언급하거나 완전한 사실처럼 고지한 것이 아니고 영적 지도자라고 하였기에 크게 무리는 없는 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애매모호한 시점들이기 때문에 영상 제작에는 무리가 없는 콘텐츠입니다. 결국 영상의 내용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이 아님에도 많은 시청이 발생하는 것은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입니다. 결국 챗GPT는 미스터리라는 장르 특성상 애매모호한 시기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시청자들의 홍도를 유발하고자 하는 의도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이미 이건 아니잖아 싶었지만, 그럼에도 조회수가 무척 높았던 영상인지라 그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새롭게 영상을 만들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하니 이런 예언도 있었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재미있게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미지의 무언가가 드러날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2025년이 바로 그런 해입니다. 운명의 시계가 깨어나는 시점으로 정치나 경제가 아닌 현실 본질에서 비롯된 변화를 예고합니다. 이 시점에 수십 년간 감춰져 있던 두 예언자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집니다. 한 분은 한국 불교에 존경받는 효봉스님으로 그는 시간을 초월한 통찰력을 가졌다고 평해집니다. 다른 한 분은 반세기 동안 완전한 은둔 속에 침묵하며 살아온 석불스님입니다. 서로 알지 못했음에도 두 분은 같은 시점인 2025년을 가리켰습니다. 이들은 이념이나 종교, 상식을 초월한 새로운 시작에 대해 말했습니다. 권력을 추구하지 않지만 치유의 힘을 지닌 한 사람, 그리고 마음으로 내리는 선택이 한국뿐 아니라 인류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효봉스님의 예언은 2008년 해인사 화재로 드러난 봉인된 고문서 역상록에서 시작됩니다. 이 문서에는 2025년 이전에는 열지 말 것, 그 해에 하늘이 열린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효봉스님은 1939년 임사체험 후 미래를 보았다고 선언했으며, 그의 예언은 해방, 한국전쟁, 금융 붕괴 등 과거 사건들에서 놀랍도록 정확하게 실현되었습니다. 한편 석불스님은 50년간의 침묵을 지켜오다 2025년 초 눈물로 침묵을 깼습니다. 깊은 명상 중 그는 이것이 나의 마지막 경고다, 나는 말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환시 속에서 6월 2일 자정의 하늘이 열리고 황금빛이 한반도를 가르며 평범하지만 군중을 평화롭게 하는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남자는 대통령도 왕도 예언자도 아닌 상처 입었기에 선택받은 자였습니다. 효봉과 석불 두 스님은 생전 만난 적이 없음에도
이 신비한 존재에 대해 같은 이야기를 했고, 그가 지배가 아닌 회복과 하나됨을 위해 온다고 말했습니다. 역상록에 따르면 2025년은 한국 역사에서 분기점이 되는 해입니다. 진실과 용기로 선택한다면 천년의 문이 열리지만, 두려움과 자만이 결정한다면 어둠의 새 해가 나라를 덮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예언은 단순히 재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구조, 집단 의식, 문명의 기반에서의 깊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교봉 스님은 2025년이 을사늑약 120년이 되는 주기이며, 이때 잠들었던 민족 에너지가 다시 움직일 것이라 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한국은 전례 없는 정치적 위기와 국민정부 간 신뢰 붕괴 등 예언 속 변화의 징후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혼란 속에서 과거를 반복하지 않고 진실과 정직성에 기반한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교봉 스님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눈에 띄기를 바라지 않으며, 상처 입었지만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인물의 등장을 묘사했습니다. 그는 지배가 아닌 진정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 옵니다. 석불 스님의 환시는 더 구체적인 미래를 제시합니다. 6월 3일 민중이 마음으로 새로운 지도자를 인식하게 될 것이며, 연말인 12월 24일 새로운 한국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북측 지도자와 만나 평화를 위한 손을 내밀 것이라고 합니다. 그 후 2027년 통일 한국은 세계 3위 경제대국이 되고, 2028년 평양에서 K-팝 콘서트가 열리며 한국어가 UN 공식 언어가 되는 등 놀라운 변화가 예언되었습니다. 두 스님의 예언은 생전 교류 없이도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변화를 넘어 영적인 반전을 의미합니다. 현재 한국은 과거의 소중한 것이 의미를 잃고 잊혔던 것이 떠오르는 보이지 않는 단절 속에 있습니다. 석불의 환시처럼 외부가 아닌 안에서 켜지는 빛이 한 민족의 영혼이 자신을 기억해내는 재연결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 예언 속 인물은 직책이나 명성이 아닌 고통을 통해 배운 연민으로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는 존재입니다. 한국은 지금 두려움과 내맡김 사이 역사상 가장 솔직한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새로운 길은 무기나 협정이 아닌 듣는 것, 즉 영혼의 소리를 듣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언은 시간이 복원되었고 봉인된 문이 반쯤 열려 있음을 말합니다. 요구되는 것은 완전한 이해가 아니라 진실성, 그리고 진동과 공명, 감수성으로 이루어지는 선택입니다. 한국 민족의 회복력은 영적 감수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 조용하고 상처 입은 사람은 집단의 운명을 짊어진 자이며, 그의 사명은 모든 시민이 진동의 순간에 깨어날 때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예언의 종점인 동시에 새로운 시작입니다. 미래는 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솟아오릅니다. 이 영상을 보며 내면의 울림을 느꼈다면 당신의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 새로운 시대에는 모든 말이 메아리를 품고 있으며, 각 메아리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을 드러내는 데 기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물론 제가 참고했던 영상의 길이는 장장 20분을 넘는 긴 영상이었지만, 그 내용을 그대로 다 전달하게 될 경우 카피 수준밖에 안 될 듯하여 저 나름대로의 형식에 맞게 영상을 제작하였다는 점, 넓은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참고로 새로운 지도자는 대통령이 아닌 영적 지도자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